파양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TV와 함께하는 영리 동진의 파야케 임원 권의 책에서 뿜어져온 방대한 지식. 오늘은 교양집사 시간입니다. 네, 여기가 작가님 주방인데요. 네, 여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죠. 작가님 평소에 뭐 요리 좀 하시나요? 여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그냥 네. 뭐 누가 오면은 떡볶이 좀 요리하고 제가 좀 많이 요똥이라서 네. 라면 정도 잘 끓입니다. 라면에 뭐 넣어 드세요? 아니면 그냥 민자로 드세요? 아, 저는 라면에 항상 계란 넣습니다. 라알못이네. 자, 오늘 뭐 라면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오늘 이제 약간 뭐 음식에 관련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민속학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주제에 맞춰서 여기를 우리가 골라봤어요. 네, 지금 제 앞에 있는 접시는 그냥 네. 접시가 아닙니다. 이게 타이타닉에 실제로 썼던 소품입니다. 네, 실제로 그 타이타닉에서 보면 이제 영화 속에서 연애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연애 장면에 쓰였던 그런 소품을 구입한 거죠. 또 한 가지 당부드려야 될게요. 네. 저희가 요리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요. 독자 네. 입장에서 다양한 역사적, 네. 문화적 견해들을 소개해드리는 점. 기본적으로 저는 맛알못입니다.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차이를 못 느끼시는 이경진 작가님의 그 차이를 못 느끼지 않아요. 평양냉면 맛을 잘 모르고요. 함흥냉면은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식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거를 책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한국인들은 음식을 섞어 먹을까? 그걸 이제 주로 비빔밥을 관련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음식을 섞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비빔밥 같은 메뉴가 불고기와 함께 사실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그렇죠. 비빔밥 대신 일본엔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일본엔 덮밥 있잖아요. 네. 돈부리가 있잖아요. 덮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비빔밥의 재료도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보통 이제 단품처럼 해서 밥 위에다가 이렇게 얹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여러 가지 재료를 밥 위에 얹어가지고 섞어서 고추장 같은 거 뿌려서 이렇게 먹잖아요.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런 비빔밥처럼 먹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요. 가만 생각하면 비빔밥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카레라이스를 먹어도 한국 사람들은 카레가 딱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 다 섞어놓고 먹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뿌린 상태에서 이렇게 마치 구획을 짓듯이 이렇게 해서 떠먹는 방식으로 일본 사람들은 카레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먹는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술도 섞잖아요. 석탄주. 우리는 밥과 국도 섞습니다. 국밥. 심지어는 떡도 국에 말아 먹잖아요. 떡국. 또 쌈도 마찬가지입니다. 쌈도 음식을 모아서 여러 재료를 한꺼번에 섞어서 먹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의 식문화에서 섞어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위예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건데 서양의 음식들은 코스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시간적인 질서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안티파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인 코스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가다가 디저트가 있고 그래서 음식이 하나씩 단품 요리들이 순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음식은 시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공간적으로 진열이 되죠. 공간 전개형이군요. 그렇죠. 공간 전개형이에요. 그래서 쫙 넣은 상태에서 한 상 가득 채워놓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네. 순차적으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서 큰 차이가 있고 사실은 이제 서양 음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이 다 단품 요리, 일품 요리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섞이지 않고 순서대로 나오는 걸 그때그때 그 음식 맛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섞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냅킨이 발달했어요. 입을 닦아야 돼요. 그래야 앞에 음식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접시를 갈아야 돼요. 계속 가는 이유가 앞에 음식하고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음식을 딱딱 구획지어서 그때는 그 음식만 먹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온갖 것들이 다 섞이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한국 음식 문화는 기본적으로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식 간의 궁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그 한국의 음식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비빔밥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섞어 먹는 걸 비빔밥으로 얘기하려면 한국 사람들의 음식이 어떤 식사의 전형을 말을 해야 돼요. 기본으로 굳어진 한국 식사의 전형이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됐죠. 밥, 국, 반찬 이렇게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선 말기나 이런 19세기 말 이런 데 식사하는 장면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보다 밥그릇이 훨씬 크잖아요. 완전 고봉밥에다가. 밥은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밥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밥이 제일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는 국그릇이 큽니다. 그래서 국이 중요하고 작은 이제 반찬 몇 가지가 놓여있는 이런 상들을 일반적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문화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것은 한국의 식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중국하고도 굉장히 다른데 중국에서도 밥, 국, 반찬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적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밀 재배가 되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로 만드는 많은 것들, 국수, 만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밥, 국, 반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식단들을 짜게 되는 거죠. 한국의 경우는 상당히 경우가 달라서 이제 밀이라는 게 흔히 봄밀이 있고 겨울밀이 있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봄밀이 잘 안 돼요. 어떤 그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대부분이 다 겨울밀을 하게 되는데 겨울밀조차도 한국의 어떤 토양이나 이런 식생하고 딱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집중적으로 쌀농사
아니면 이제 보리농사 이런 걸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밥. 그 밥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간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을 하지 않은 주식을 먹기 위해서 간을 한 부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찬들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섞어 먹는 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비빔밥이야말로 한국의 패스트푸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빔밥은 이 세 가지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밥, 국, 반찬. 이 중에 밥하고 반찬을 섞은 거죠. 반대로 밥하고 국을 섞는 것도 있어요. 국밥이요? 국밥이죠. 어쨌건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적인 그런 음식점 문화가 본격적으로 태동해서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1920년대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1920년대 한국의 음식점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국밥, 하나는 비빔밥. 싸고 빨리 사람들이 와서 많이 먹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됐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밥, 국, 반찬 문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리가 어디서 끝나는가 라고 할 때 한국의 요리는 마지막 단계가 입안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테이크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스테이크를 먹게 되면 그 스테이크를 계속 먹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요리를. 근데 한국의 음식은 어떤가 하면 기본적으로 섞여요. 밥 한 숟갈 먹죠. 국 한 숟가락 떠먹죠. 반찬 집어가지고 먹죠. 그럼 입안에서 씹으면 밥, 국, 반찬이 입안에서 섞인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최종적인 음식의 맛의 구성은 입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비빔밥이라는 건 제 생각인데 입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 단계 앞에서 이루어 놓은 거예요. 어차피 밥 반찬을 입안에서 섞으면 입안에 섞여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빔밥이라는 형식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먹기 때문에 섞었을 때 그 어떤 경제적인 효율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효율이나 이런 것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측면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비빔밥 같은 그런 섞어 먹는 문화, 국밥 같은 섞어 먹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다. 비빔밥이라는 사실 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비빔밥이 아니고 비빔밥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음식이 물론 볶음밥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하는 이 방식보다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로 보통 음식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추어탕 이러면 추어가 들어가니까 추어탕이겠죠. 갈비탕 그럼 갈비가 들어가니까 갈비탕인데 비빔밥은 들어가는 재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음식 재료들 이름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비빈다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 조리법 자체, 먹는 방식 자체를 집어넣은 거죠. 또 이제 국어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원래는 비빔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후대에 이제 비빔밥으로 아마 바뀐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본 책에서는 국어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비빔밥과 비빔밥은 큰 차이가 있는데 비빔밥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비벼서 올려놨다는 뜻이고 비빔밥은 지금 비빈다는 현재형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사실은 비빔밥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음식이라는 것이 민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뭐 문화인류학적인 방식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독일 민속학자 중에서 훈터 비겔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한 사회가 막 번영을 하는데 그 번영하는 사회에서 음식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특정 음식을 전 사회에 삽시간에 퍼지게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이론이 딱 맞는 게 우리나라의 비빔밥 같은 거죠. 기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비빔밥에 대한 기원만큼 진짜 많은 게 없어요. 너무 기원이 많아요. 지금 비빔밥에 관해서 한국에서 문헌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게 1890년대예요. 물론 이제 그때 비빔밥이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 얘기인 즉슨 조선시대에도 먹고 심지어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삼국시대에도 비빔밥을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추론만 하게 되는 거예요. 비빔밥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가장 그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제사 음식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하게 되면 이제 조상신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음복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비빔밥의 형태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빔밥을 그때 같이 먹으면 일단 공동체 안에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신과 함께 내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교적인 어떤 그런 의례죠. 먹는 행위 자체가. 지금도 안동에 가면 헛제사밥이라는 게 있어요. 헛제사밥이라는 그 음식의 이름 자체가 제사밥은 아닌데 제사밥의 형태를 빌어서 이제 만드는 그런 음식인 거죠. 거기서는 고추장으로 안 하고 간장 베이스로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유래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의 설은 굉장히 재밌는데 동학혁명설이 있습니다. 동학혁명군이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가장 큰 성공을 겨루기도 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둔 데가 바로 전주성이잖아요. 그래서 동학군이 전봉준 장군이 끌고 가가지고 전주성을 함락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항상 한참 동안 관군하고 대치하면서 전투를 벌이지 않았어요. 그럼 전주성에 있을 때 원래 있던 사람들 말고 굉장히 많은 동학군들이 들어왔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음식 재료들을 같이 섞어서 비빔밥 형태로 만들어서 나눠서 먹었다는 거예요. 전투식량으로. 그렇죠. 예. 뭐 MRE 이런 거죠. 네. 그 다음 또 다른 설 중에 하나는 임금의 몽진설도 있어요. 몽진이라는 건 이제 임금님이 피난 가는 게 몽진인데 고려시대 때 몽골이 침입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임금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급하게 가니까 뭐 음식이 있겠어요? 그릇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임금님한테 수라를 바치기 위해서 비빔밥 형태로 섞어서 올렸다라는, 거기서부터 유래했다라는 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럴듯한 것으로 농번기설이 있는 거예요. 농번기에는 밖에서 들에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 일꾼들이. 그러면 이제 음식을 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 들판에 갔는데 언제 이 그릇을 막 17개를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섞어가지고 가서 음식을 나눠서 그릇이 없으니까 야외에서 먹는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전주라는 거죠. 전주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처가 다 농사를 짓는 곳이라서 또 일단 물산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전라도라는 이름이 전주에서 유래했잖아요. 전주나주에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래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풍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이씨왕조인데 이 이씨왕조 전주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의 본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뭐 기제사를 비롯해서 이런 예법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제사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혁명설에 따르면 전주성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보다 보면 전주가 사실은 비빔밥이 발달할 최적의 부분이 있고 이 전주가 한국 전체에서 지금 비빔밥의 대명사인데 이런 것이 본격화해서 언론에 올라오기 시작한 건 사실은 1960년대부터라고 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 60년대 말에서 70년대를 거쳐서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대거 오게 되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인구가 폭증하면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항수병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겨냥한 지역 음식점들이 70년대에 서울에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근데 각각 음식이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역 음식에 대한 어떤 담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거는 80년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어떤 결과에서 60년대쯤에 이제 언론들 타기 시작한 전주 비빔밥에 관한 게 뭐 분원도 막 생기고 이러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널리 알려지게 돼서 오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돌솥 비빔밥도 전주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 것도 혁신이죠. 훨씬 더 폼나고 또 이제 열전도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음식이란 건 단순히 그냥 식성과 입맛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지리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식생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아니겠는가. 어떤 우리의 식문화의 어떤 핵심적인 하나의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것 같은 음식이 바로 비빔밥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자, 그렇게 본다면 예전에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다는 거죠. 우리가 먹었던 비빔밥은 두 가지 점에서 지금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리 섞은 채 밥상에 올렸다는 거죠. 지금 비빔밥은 어떡합니까? 밥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나 고명 이렇게 양념 들어가면 계란 넣고 우리가 비벼서 손님이 직접 먹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정에서 비빔밥을 먹을 때는 섞은 상태에서 완전히 만들어진 비빔밥을 그릇마다 이렇게 덜어서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비빔밥에 소스 하면 지금 생각하면 뭘 생각하나요? 다 고추장 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본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기본이 아니었고 그렇게 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간장을 넣거나 아니면 아예 뭐 소스를 넣지 않고 야채만 비빈다거나 음식들만 네. 이랬다는 거죠. 간장이라는 말도 생각을 해보시면 간장은 그게 기본의 장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간을 맞추는 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장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인의 어떤 식탁에서 중심이 되는 장이라는 거죠. 그것을 점점점 고추장이 이제 대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략 뭐 이제 그런 음식을 다루는 학자들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로 매운맛이 유행하고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맛에 대한 변천도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처럼 바뀌게 된 게 어떻게 아까 얘기하면 군터 비겔만의 그런 어떤 맛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요리법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자 이제 1920년대쯤 됩니다. 그럼 이제 근대적인 요식업이 발달하게 돼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서울이니 이런 대도시에서 이제 음식점들이 막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 비빔밥을 만들게 되는데 집에서 먹던 비빔밥을 손님들한테 팔려고 하면 결정적으로 미리 비빌 수가 없어요. 집에서 먹으면 자 지금 6식구가 먹는다? 그럼 엄마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자 올려놓으면 바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손님은 몇 명이 올 줄 알아요? 언제 올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즉석에서 비벼야 되는데 그걸 매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밥을 갖다 놓고 거기다 반찬을 올려다 놓으면 손님이 비벼라. 그러면 그때 요리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음식점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실은 비빔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비는 게 손님이 직접 현재 비비는 걸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혁신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추장을 사용할 법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라고 하는데 민속학자이신 뭐 주영아 교수 같은 분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빔밥 하면 생각나는 도시 몇 개가 있잖아요. 어디? 일단 전주 비빔밥이 뭐 지금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진주 비빔밥 네. 유명하고 뭐 서울 비빔밥도 유명하고 평양도 비빔밥 유명하고 이런 식인데 그중에서 지금 이제 지역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전주하고 진주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진주 비빔밥이 1920년대부터 육회 비빔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육회 비빔밥을 먹었대요. 1920년대에. 그러면 왜 서울과 진주에서는 육회를 넣어서 비빔밥을 먹었을까라는 것인데 이건 당시에 우시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도살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진주 는 1920년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전국에서 도살장이 거의 제일 먼저 만들어진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그 도살장이 있고 거기 또 우시장이 있었는데 경남 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우시장이 있었던 곳이 진주라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 댁이 진주예요. 아, 그래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소를 몇 마리 키우셨어요. 예전에. 근데 육회를 썰어서 이제 이걸 먹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위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생고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것을 일종의 제균을 해야 돼요. 제균의 효과에 굉장히 탁월한 음식이 고추란 말이에요. 고추장. 고추장을 육회 때문에 고기 특유의 비린 맛을 없애고 제균을 하기 위해서 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케미가 많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육회 비빔밥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고 1920년대에 고추의 새로운 품종 개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가 증산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고추장이 그렇게까지 흔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고추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고추장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빔밥에도 그런 것이 쉽게 재료로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이 두 가지가 현대의 어떤 비빔밥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정적인 두 가지였다. 이런 설명입니다. 보면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손님들 상대로 비빔밥을 뭔가 맛깔스럽게 놓다 보니까 여러 고명들을 이쁘게 색깔별로 놓으면 좀 더 맛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런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요리의 미학이라면 맛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비빔밥은 굉장히 장점이 많잖아요. 마이클 잭슨 비빔밥 아시죠? 마이클 잭슨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신라 호텔에 묵었단 말이에요. 신라 호텔에 묵으니까 뭔가 전통적인 걸 이렇게 대접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채식주의자예요. 고기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에 특화된 어떤 야채 위주로 해서 비빔밥을 줬는데 마이클 잭슨이 비빔밥을 먹고 너무 맛있는 거죠. 체류 기간 내내 비빔밥만 먹었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신라 호텔에서 한동안 마이클 잭슨 비빔밥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이방카 트럼프가 왔었잖아요. 네. 이방카 트럼프가 왔을 때 청와대에서 만찬할 때 만찬 주 메뉴가 비빔밥이었어요. 그런데 비빔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좋은 측면이 있어요. 서로 화합이 되는 하나가 느낌이잖아요. 되자. 그래서 한미가 이런 식의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자는 의미로 비빔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비빔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입도 짧은 사람이 다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책들을 갖고 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오늘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이 들어간 게 바로 이 민속학자인 주영아 씨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권인데 특히 오늘 이야기는 이 음식 인문학하고 꽤 많은 관련이 있고요. 또 식탁의 한국사에서도 많은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언어적인 부분 이런 것은 이제 국어학자가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비빔밥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제가 봤고요. 이것은 식품공학적으로 식품공학자가 쓴 책입니다. 밥상에 차린 역사 한 숟갈이라는 책이고요. 음식 속 조선 야사라는 것은 이제 이 책은 약간 경어체로 되어 있어서 가볍고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고요. 한식의 탄생은 음식 평론가가 쓴 책이에요. 여기도 역시 비빔밥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두 책은 상대적으로 이 책들에 비해서 가볍게 쓰여졌고요. 네, 오늘 비빔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뭐 관련된 영화가 있을까요? 비빔밥이 등장하는 또 이제 비빔밥뿐만 아니라 보고 나면 식욕을 참을 수가 없는 영화가 지난 2, 3년 사이에 나왔었죠.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음식 만드는 과정 자체를 뭐 요리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음식들을 강조해서 만드는 그런 마음이 푸근해지는 영화고요. 네, 힐링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비교해서 한번 그 서양의 어떤 영화를 식문화랑 관련돼서 보시겠다면 더 셰프라는 영화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브래들리 쿠퍼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그 영화는 음식도 음식인데 네. 음식을 만드는 서양의 셰프들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편의 영화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음식 영화 리틀 포레스트 더 셰프는 BTV 영화 월정액 오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비빔밥의 인문학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어! 키아!